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공식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선임했는데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풋볼리스트 윤호용 기자와 함께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쉬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광재 예. 대변인은. 자, 첫 질문 좀 깁니다. 조금 한 1분 정도 참으셔야 돼요.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적합도 이제 물었습니다. 한동훈 36%, 나경원 17%, 원희룡 10%, 윤상현 7%.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로 보면 2주 전 38대 34에서 45대 30으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해 보니까 한동훈 57, 나경원 18, 원희룡 15, 윤상현 3%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터진 지난 4일 이후 갤럽에서 진행된 첫 조사 결과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근의 여론 여론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네. 이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 또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불지핀 건데 이 문자 메시지로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는 흐름이 잡히고 있다고 보였는데 실제 여론조사상에 나타났고요. 네. 이 조사에서 같이 봐야 될 것은 이 뭐 일반 국민들이 어떤 여론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여론도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을 같이 봐야 되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26%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64에서 68%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결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낮은 지지율이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런 이슈가 제기되면 오히려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는 흐름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이슈 자체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결과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지금 이후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천 논란이나 등등 원희룡 후보 측 또 친윤 그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런 방식의 공약이 전혀 먹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정광재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가능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듣고 중도층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올랐어요. 이것은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네거티브 캠페인 또 윤심파리에만 몰두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다. 이게 중도층의 민심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왜 올랐는가? 이것은 우리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 심판받아서 변화를 주문받고 있는데 변화하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변화를 기치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일정 부분 공조하는 우리 당 지지자들의 마인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마인드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에 반영되다 보니까 네. 과거 이 한동훈 대 비한동훈 그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였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네. 11%포인트까지 높아진 것은 굉장히 크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봐야겠죠. 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토론에서도 난타전을 벌였고 이제 얘기를 보니까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 향해서 뭐 사천 의혹, 뭐 댓글, 금감위원장 추천 의혹.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 다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면 자기 정말 사퇴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그랬더니 당무감찰 필요하다.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은 난폭운전, 한동훈은 무면허 운전.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2차 토론에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입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글쎄요, 뭐 승자가 없는 토론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냥 토론 자체로만 보고 이제 투표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무조건 패자는 원희룡 후보죠. 전혀 효과적인 공약도 아니었고 토론의 태도 자체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토론 자체가 이제 이런 방식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특히 두 분이 이렇게 세게 붙다 보니까 이 토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오디오도 완전히 다 섞여서 도대체 두 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들을 정도의 토론이 또 상당 시간 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토론이 맞나? 뭐 비전이나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총선 패배 이후에 당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이라는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아마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 구경이 재밌으니까 이 자체에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이렇게 잘 수습해서 뭐 정권 재창출로 갈 수 있겠다는 기대와 희망이 새로 생길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여당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 자기 내부의 어떤 갈등조차 조율하지 못하는 여당이 계속 국정을 책임지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토론의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대변인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가 최근에 조금 약간 강수, 좋게 말하면 강수, 나쁘게 말하면 무리수를 많이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입법 청원 그 청문회, 그 이전에 검사 탄핵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쟤들이 도와준다. 쟤들이 누구냐면 전당대회 당권 후보들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가볍다고 그래서 많이 도와준다. 역시 도와준다. 여당에서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갈등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마음 아픈 지적입니다. 네. 정치라는 게 물론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최선을 선택할 수 없을 때 차악을 선택하는 게임이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 중진 의원분들은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 당이 이렇게 분열하고 국민에게 과거와 같은 구태 정치를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전당대회가 상당히 이렇게 과열로 가고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횡행하는 전당대회로 치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경쟁 이것은 우리 당의 활기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당의 비전과 쇄신 또 혁신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그런데 과거 총선에 있었던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문제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럼 누구 책임이냐 이런 과거에 매몰돼 갖고 자꾸만 경쟁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저는 우리 후보들이 포지티브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평가를 한 거예요. 네거티브를 일삼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자, 6568님이 정치 뉴스 들으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렇게 시끄러웠던 전당대회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부디 나라 살림 잘 챙겨주세요. 친이 친박대하고 뭐 비교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0776님 친윤, 친한, 친명 말고 서민을 위한 친민
정치인 어디 계신가요? 대체 유유라고 0776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윤상현 후보는 당이 공개적으로 총선 패인 규명하지 않은 게 논란의 본질이다 라면서 조속한 총선 백서 발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정훈 총선 백서 TF팀장은 총선 백서 발간 시기 늦어진다면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백서에 담아야 한다 또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래서 이 총선 백서가 전당대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글쎄요. 이미 관련 논란은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 그렇죠. 백서에 어떤 내용을 담는다고 해도 이게 이번 전당대회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광재 대변인한테는 이건 안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총선 근데 이번 선거가 7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23일에 발표를 하지. 네. 다음 주 금요일서부터 4일 동안 선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임박한 거죠.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네. 자, 잘 이렇게 판단하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약간 좀 재미성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그 토론회에서 야권 의원 중 탐나는 인재를 한 명 꼽아달라는 주관식 질문을 했더니 나경원 후보는 국회 분란을 막을 수 있게 이재명 전 대표를, 원희룡 후보는 국민의힘 정권 창출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추미애 의원을, 윤상현 후보는 의리 있고 소신 있게 할 말 하는 사람이라면서 정성호 의원을, 한동훈 후보는 국회 폭거를 막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셔오고 싶다 했습니다. 이게 다 역설 같은데 그렇죠. 정성호 의원은 역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진지하게 윤상현 후보는 진지하게 정성호 의원을 말한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은 역설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 다 들었는데 네. 글쎄요. 뭐 크게 평가할 만한 뭐 저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뭐 질문의 취지는 사실은 선에서 좋게 해석을 하면 네. 여야 간의 좀 협치나 이런 걸 위해서 뭐 그런 방식의 어떤 의원을 택하고 좀 그렇게 상징적인 어떤 인물을 좀 뽑아 주었으면 하는 질문이었던 어떻게 하면 협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약간 유머러스하게 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답변이 뭐 다 이제 반어법으로 사실은 뭐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분 세 분을 뽑아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보면 뭐 이재명 대표나 추미애 의원 뭐 중진이고, 적어도 이분들이 국민의힘 가면 지금 전당대회 판보다는 또 알 것 같은데요. 네. 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정광재 대변인. 이게 저 윤상현 후보가 이번에 비록 지지율에서는 4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번 그 당대표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유로운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성호 의원과 자신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둘이 되게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친밀한 관계인 걸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너무 낮다. 이런 셀프 자학 개그도 하셨었는데 하여튼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 한동훈 후보가 원래는 정청래 의원을 뽑으려고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당은 상대 당에 대한 공격수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공격력이 만점인 정청래 의원을 모셔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고민을 잠깐 하셨었는데 했는데. 이후에 답변은 우원식 의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에서 우원식 의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씀까지 듣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징역 2년 6월 뭐 법정 구속되진 않았는데, 자 이번 법원 판결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했죠. 그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또 대북 송금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다 김성태 전 회장이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뭐 이 부분을 새롭게 입증하거나 주장하거나 또 김성태 회장이 뭐 무죄를 다투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고 제가 다 인정이 될 거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자백하고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해서 법정 구속을 면하는 선처를 받은 거죠. 뭐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이 이미 예정돼 있었던 사건이고요. 실제 이 대북 송금의 어떤 진위 여부, 또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한테 드릴게요.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앞으로 이게 추후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가 우리가 귀추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 대북 송금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는 희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예. 무슨 뜻이죠? 그 이화영 부지사 재판 막판에 이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술, 모의, 실제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측 관계자들, 안부수 씨 등등이 모여서 이 네. 관련된 진술을 모의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이 있었고 관련돼서 정황들에 대한 증거도 있었고 쌍방울 내부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직접 증거보다는 다 김성태, 안부수, 부회장 등의 다 진술 증거를 채택된 결과였어요. 근데 그 진술이 왜곡됐거나 조작됐거나 했다는 의혹들이 곳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뭐 이게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 최근까지 또 증인 매수 관련된 의혹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결국 진술로 이루어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단 그리고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기소 이 내용이 조작된 진술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이제 재판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법부가 내린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판단하려는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최근의 문제점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물론 경무에 시달리고 힘들겠지만 이 법적 판단을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봉자 선생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요양원에서 병실 환우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정치 얘기는 좀 별로지만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님 목소리 참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건 저도 항상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뭔가를 좀 까먹었네. 민주당 전당대회 보겠습니다.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총선 압승으로 사라졌었는데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시작되면서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이나 민생 쪽에 이제 무게를 두는 모양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요. 김두관 후보는 이제 이런 그 사당화 문제, 일극 체제 문제 이거를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어느 정도 먹혀들까요?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당원들의 분위기라든가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 여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구성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네. 사실은 당의 여러 구성원들이 대부분 친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면 사실 아무리 당원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모든 결정과 판단이 100% 많고 옳으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정치로 보든 한 인간으로 보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의견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김두관 전 의원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고 일정 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원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실 텐데 이제 관심은 지난 전당대회 77%의 득표율 압도적 득표율 그것도 아마 전례 없는 득표였을 텐데 과연 그걸 넘어서느냐.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그 정도 이상 득표력 30% 가까운 득표력을 보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였던 것보다 훨씬 당의 어떤 건강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당대회로 갈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 언급했었잖아요. 네.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당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 이렇게 김두관 후보가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당의 외연 확장 대 당의 정체성 확립이 어떻게 뭐 대결로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문제 제기가 최초 나왔을 때부터 네.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느냐. 우리 종부세는 어쨌든 민주당에 보면 아킬레스건 같기도 하지만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서민 중산층 중심의 정당이라는 부분을. 그런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곤혹을 치른 것도 많고 여전히 이 실 내용과 관계없이 비판받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이제 그에 대해서 반론이 분명히 당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때 원내대표가 얘기한 이후에 당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아마 차제에 전당대회에서 정책 관련된 논쟁에서는 이 종부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뤄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연임을 목표로 한 이제 기자회견, 출마 기자회견 할 때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할 때 그게 대선 출정식 같았다는 그 느낌을 받는 사람 많다 그러고 지금 사실은 이 당 외연 확장하기 위한 종부세나 이런 것들도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선이라든지 이런 선거 패배의 어떤 뼈아픈 지점이었다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의 다 이렇게 대선 행보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있었던 그 기자회견 자체도 그렇고 출마 선언이 30분 정도 됐는데 이것은 그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에 정계 복귀하면서 했었던 25분보다는 또 길었어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후보보다도 훨씬 더 긴 정도의 출마 선언문. 또 여기에 중간중간 화두로 내걸었던 것들 있잖아요. 먹사니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왼편에 있는 선수들만 모아갖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그러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당과 직접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속세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라든가 종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왕에 화두를 꺼냈으니까 이것을 국회 내에서 건설적으로 한번 논의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국민청원을 계기로 탄핵 청문회 열게 된 것 그리고 또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청문회 의결한 부분 위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서 청원이 들어오면 국회법에 따라서 조사하거나 확인하거나 또 법사위 회부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청원인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고요. 그걸 청문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했고 의결 과정에서도 대체 토론도 있었고 그의 절차에 대한 고지도 있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다 했지만 이 자체의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퇴장한 거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절차에 의하면 절차적 하자 또 법률적 하자가 없는 의결이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구성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제시했는지 궁금하시다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 대표권 또 안건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이것이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신청한 이유고요. 사실 이게 이름이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지 사실상 탄핵 빌드업 청문회예요. 이것을 통해서 탄핵 여론을 모으고 탄핵을 실제로 한번 추진해 보는 여론 조성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청문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전체적인 과정이
국민 대표권을 침해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분석해 보면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직접적인 탄핵 소추를 하고 막 이거는 정말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기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약간 뭐라 그럴까 리스크가 적은 방법으로서 여론을 보는 방법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논의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탄핵 네.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고요. 네네. 그러한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라는 정치적 입장은 계속 밝히고 있었죠. 탄핵은 야당으로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소위 말하는 역풍 우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역풍 걱정은 안 해요. 그만큼 여론이 뜨겁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헌법 위반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탄핵을 추진했다가는 국민적 동의를 얻겠습니까? 이번에 탄핵 청문회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증인들을 부르고 거기 뭐 김관희 여사가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관련자들 불러서 관련 위원 위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진술을 묻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탄핵 청원에 제기돼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 과장되거나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탄핵 사유에 이르지도 않는데도 지금 이 절차를 뭐 만들어내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뭐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다. 굳이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탄핵이라는 게 뭐 야당이 막 주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론이 끌어내고 실제 언론의 어떤 취재를 통해서 위법 사유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야당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탄핵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지금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일종의 리더십이 준 공백 상태죠. 저희 당이 당대표를 선출한 이후에 제대로 대응하면 민심은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탄핵 관련 청문회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탄핵이 될 수 없는 사유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 집행 중에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것은 이미 10여 년 전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뭐 다른 내용들도 업무 집행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로 국민청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이유로 탄핵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배경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 테니까 한 20-30초 정도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 갖고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한미 동맹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한반도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긴 한데요. 이렇게 미국, 일본도 특히 핵 억제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한미 동맹은 중요한 축으로 하되 지금 어쨌든 지금 밀고 있는 긴장과 불안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하셔야 될 텐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부분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금 안보 내지는 또 이 불안한 어떤 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네, 최근에 러북 군사 공조가 동맹 수준으로 강화됐죠. 그리고 북한의 핵 역량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당장 핵무장을 한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것이 바로 이 핵을 미국과 준 공유하는 상황인데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퇴근 시간대가 되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 구간도 많은데요.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상일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환관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 중입니다.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는 17km 정체, 오산에서 반포까지는 22km 구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은 청북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서청주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의 진술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뒤에 협회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5달 동안 축구협회 내부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또 축구 팬들이 새 감독 선임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윤효영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축구계 난맥상 짚어봅니다. 윤효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축구협회 관련 소식 처음 접하는 이제 청취자들도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경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준결승전 탈락 이후 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그 이후 5달 동안 네. 어떤 일들, 좀 중요한 일들 이렇게 위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2월 16일에 클린스만 감독이 공식적으로 경질이 됐습니다. 2월 20일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네. 이후에 이제 감독 선임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3월 A매치를 앞두고는 황선홍 U23 감독을 좀 임시 감독으로 선임을 하고 네. 이후에 다시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정혜성 위원장이 감독 후보군을 발표를 합니다. 국내 감독 4명 그리고 해외 감독 7명 해서 총 11명의 후보군을 발표를 했고 그런데 계속 4월 달에 뭐 면접도 가지고 협상도 했지만 결국 약속했던 5월 초까지는 감독 선임 약속을 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김도훈 감독을 임시 감독 체제로 다시 한번 두면서 6월 A매치를 좀 치르게 됐고요. 6월에는 또 6월 18일에 감독 후보 12명을 다시 만들어서 이 중에서 최종 3인을 면접을 좀 앞두고 정혜성 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이 감독 선임을 다시 지휘봉을 잡고 외국 감독 2명을 인터뷰를 한 뒤에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홍명보 감독과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읍소를 했고 그렇게 좀 감독 선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축구협회 선택은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7월 5일에 네. 홍 감독 찾아가서 이제 제안했다는 거였고 맞습니다. 이틀 뒤에 이제 감독 선임 발표가 나왔다는 건데요. 네. 제안 받았을 때 홍명보 감독이 무슨 생각했는지 잠시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에 실패를 한번 했었던 그 과정과 그 후에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 감독 역시 그 감독 수락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배인 건 알지만 내가 한번 이걸 들어보겠다. 네. 이런 뜻으로 제가 이제 읽히는데 네. 이제 지금 말씀했듯이 10년 전 국가대표팀 맡았던 경험 이게 또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10년 전에 크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좀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홍명보 감독이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동메달을 차지를 한 뒤에 2014년 월드컵까지 브라질 월드컵까지 도전했는데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를 거두면서 조별 예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성적도 좋지 않은데 브라질에서 뭐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논란도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여론이 안 좋아졌고 대표팀 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당시에 팬들이 뭐 근조 현수막이라든지 엿을 들고 와서 던지는 뭐 그런 그 당시에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네. 뭐 이후에 사실 홍명보 감독이 계약이 2015년 호주 아시안컵까지 맞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워낙 여론이 좋지 않고 또 가족들까지 많은 좀 비판을 받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결국 가족까지 사임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그 일들이 홍명보 감독 축구 인생에 정말 큰 스트레스로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할 때도 자기 이름이 국가대표 감독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그 부분인데 본인도 여러 차례 대표팀 감독 측에 관심 없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좀 설명을 했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뭐
본인이 다 마치지 못한 그런 사명 같은 네.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전부터 사실 홍명보 감독이 이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부임해서 명예 회복을 좀 노리고 싶어한다라는 이야기는 축구계 안에서 뭐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완고하게 감독 측 고사를 했었는데 결국 이임생 위원장이 찾아가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이 함께 존재하다가 네.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인 건데. 네. 자, 근데 홍 감독이 이런 발언을 접한 울산 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파리올림픽 경우 잠시 살펴보면요. 네. 레알 마드리드 측이 불허해서 네. 음바페가 프랑스 대표팀 와일드카드로 이제 뛰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처럼 만약에 울산 구단 측에서 홍 감독 대표팀으로 못 간다. 네. 이게 붙잡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 규정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불가능해요? 네. 예. 일단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차출 의무가 없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피파의 강제성이 들어가지 않는 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네. 선수들은 구단의 허가가 없으면 올림픽 와일드카드로 참가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근데 일본 건 좀 다른 게 K리그 구단들은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 감독들을 내주는 그런 협조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이 없는 것이죠. 감독들이 직접 거부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모든 한국 감독들에게는 정말 가고 싶어하는 꿈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거부하기 쉽지 않죠. 지금 이제 홍명보 감독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누가 말릴 사람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규정상 뭐 제도나 이런 걸로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근데 홍 감독을 선임하기까지 축구협회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둘러싼 내부 폭로가 나왔어요. 우선 박주호 전력 강화위원이 어떤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뭐 굉장히 뭐 용기 있게 내부 고발을 했는데요. 네. 일단 정강이 안에서 발생했던 그런 불협화음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전력강화위원회가 초반부터 국내 감독 위주로 가야 한다는 좀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이후에 어차피 국내 감독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뭐 팬들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사실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또 임시 감독을 뽑을 당시에도 뭐 토론을 통해서 뽑은 것이 아닌 이렇게 다수결로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적어서 다수결로 감독을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죠. 예. 네, 정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전력강화 위원 중 일부 위원은 뒤에서 좀 대표팀 임시 감독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몰래 좀 전달했다. 라는 이야기도 폭로를 했습니다. 네, 또 국가대표 최종훈 감독 후보였던 제시마시 감독이 굉장히 뭐 황희찬 선수도 2번이나 지도를 했고 유럽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지도자였음에도 우리 전력강화 위원들이 도대체 이 감독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점이 굉장히 팬들의 좀 분노를 샀던 부분이고요. 제시마시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시마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이야 모를 수 있지만 전력강화 위원들은 전문가 그룹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할 축구 그룹인데, 전문가들인데. 네. 예. 그런 그룹에서 이 젊은 위원이 추천한 이런 감독 이름조차 몰랐다는 것이 좀 비판에 좀 도마에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위원들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예. 언론에다가 이 회의 내용을 좀 제보하는 모습도 나왔어서 예. 이런 일들 때문에 서로 간에 좀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까 박주호 그 위원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국내파 얘기 있었다. 이게 마치 해외파들은 뭐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들러리 비슷하게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방침을 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클린스만 감독 경질 회의 당시에 그때 보도가 나왔던 것이 이석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국내 감독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렇게 유출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때부터 이 국내 감독을 협회가 이미 정해놓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또 한 번 나오게 되면서 협회의 그런 의도가 거기 있었다는 걸 좀 파악이 된 거죠. 9193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울산 팬인데요. 당분간 축구장 안 가고 시원한 극장에나 가려고 합니다.
울산 팬들의 서운함이 되게 큰가 봐요. 정말 큽니다. 네네. 네. 자,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비판에는 축구협회 부회장까지 지냈던 이영표 KBS 해설위원도 가세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뭐라고 했어요? 네, 뭐 저도 엄청나게 크게 실망을 했다. 다시는 협회를 믿어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뭐 나를 포함한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사라져야 한다라고 정말 자아 비판까지 하는 강도 높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축구협회는 박주호 위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이제 내비쳤는데 반면에 홍명보 감독은 이를 만류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협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이유는 뭐고 또 홍 감독이 이를 만류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협회가 법적 대응 근거로 삼는 게 전력강화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때 비밀 유지 조항에 계약을 사인을 했다. 네. 네, 그거 이를 어겼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비밀 유지 조항. 네. 뭐 내부 정보를 발설을 한 거니까요, 외부에. 네. 네.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은 또 반대 입장을 또 냈었죠. 근데 사실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여론도 안 좋은데 후배가 지금 다치면 네, 여기서 축구협회 편까지 들었다가는 사실 더 이상 정말 최악의 여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한 그런 정석적인 답변을 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사실 지난 5달 동안 축구협회는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임시로 선임해 A매치 치르고 결국은 올림픽 본선 진출엔 실패했습니다. 네. 항상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에도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핵심으로 지목되는 인사나 그룹이 있나요? 역시 정몽규 회장의 그런 좀 리더십의 부재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뭐 이런 일들이 뭐 논란이 터질 때마다 정몽규 회장은 항상 직을 유지를 하고 밑에 뭐 고위층 뭐 부회장들이나 이런 고위층 행정직들만 교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역시 문제의 핵심은 정몽규 회장이라고 좀 여겨지고요. 또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부회장이 지금 축구협회 7명입니다. 회장은 1명인데 부회장이 7명.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지 않습니까? 예. 네, 사실 이 7명의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이게 한 가지를 향해서 가기도 어려운데 이런 협회의 좀 잘못된 그런 구조도 굉장히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 차도 나옵니까? 7명 부회장한테? 나올 것 같은데. 상근직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부회장 중에 또 상근직이 있고 비상근이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자, 축구 팬들의 싸늘한 반응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해외파 감독이 아니다. 하는 건데 그게 뭐 무조건 해외파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해외파들 살펴보면 실력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는데 그렇죠. 왜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자, 해외파 감독 선임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던 겁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일단 그런 해외파 감독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는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어떻게 조건을 거쳐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됐던 한국 거주 같은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지금 중간에 감독이 경질되고 새로 감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연봉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좀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 뭐 인터뷰를 한 해외 감독들 중에서는 클린스만처럼 우리도 그러면 한 180일 정도만 거주를 하겠다라고 조건을 내건 그런 감독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연봉 문제 같은 것도 협회와 전강위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들 사이에서 제대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막판 최종 협상까지 가서 이 연봉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좀 협상이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울산 팬들 그 문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울산 축구 팬들 이제 분노 표시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봤어요. 그때 그 언뜻 화면을 이렇게 채널 넘기다가 봤는데 관중석의 팬들이 상당히 적대적인 말도 하고 맞습니다. 플래카드도 내걸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저도 당시에 좀 현장에 있었는데요. 뭐 울산 팬들은 뭐 당연히 분노한 상태로 경기장으로 향한 거를 이제 이전부터 굉장히 알고 있었고요. 경기 시작 전에 선수 소개할 때 굉장히 많은 비판 걸개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안에 굉장히 좀 자극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는데 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뭐 피노키오와 이제 홍명보 감독이 홍자를 따서 피노키홍 이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문구도 좀 들어가 있었고 뭐 축구협회 뭐 명복을 빕니다 해서 이
명보만 이름만 또 색칠을 패러디한. 해서 네. 패러디를 한 그런 결계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자극적인 결계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요. 또 경기 후에 홍명보 감독이 울산 팬들 앞에 서서 인사를 하긴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별다른 뭐 사과 멘트나 뭐 이야기 없이 돌아서자 울산 팬들이 홍명보 나가라는 콜을 외쳤습니다. 아, 홍명보 나가 그런 콜까지 외쳤어요? 네. 이야. 그러니까 뭐 서운함, 배신감. 그때 이제 우승도 했었잖아요. 지금 한 3년 좀 넘게 맡았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애정이 큰 만큼 이제 실망감도 크다고 하잖아요. 예.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의 업적만 봤을 때는 사실 역대급 감독이긴 합니다. K리그의 2연패를 달성한 감독이고 그러니까요. 또 울산이 17년 만에 K리그 우승을 했는데 그 라이벌 팀이었던 전북 왕조를 끊어낸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요. 홍명보 감독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는 클럽 월드컵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이런 축구 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감독이 믿었던 감독이 떠나는 상황이라 상당히 팬들의 상실감이 좀 큰 것 같고요. 네. 홍 감독이 울산 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네. 얘기했던 점. 자, 울산 서포터즈 처용 전사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K리그 감독 돌려막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감독 돌려막기 어떤 배경 갖고 있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협회 규정상 K리그 구단들이 감독을 요청하면 구단들은 무조건 협조해야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가 뭐 한국 감독은 당연히 가고 싶은 자리고 이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는데 또 발생했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요. 2011년도에 조광래 감독이 이제 경질된 뒤에 네. 뭐 협회가 그때도 외국인 감독으로 굉장히 좀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전북을 맡고 있던 최강희 감독을 빼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요 똑같은 상황이 13년 뒤에 또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면 뭐 홍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앞으로 이 규정을 손보지 않는 이상은 또 뭐 10년 뒤든 언제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이제 홍명보 감독 체제로 차기 월드컵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홍 감독은 강한 팀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사실 우리 선수들 몇몇 보면 역대 최강이라는 얘기도 나누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네. 이제 이걸 어떻게 또 조직하고 어떻게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건데 또 팀워크 측면에서는 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자,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홍명보의 과제 뭔지 좀 짚어주세요. 홍명보 감독 선임의 가장 기대되는 점, 그나마 기대되는 점이 역시 팀 내 기강을 잡고 원팀을 만드는 그런 능력인데요. 사실 홍명보 감독이 워낙 한국 축구 레전드이기도 하고 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후배들을 잘 이끌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축구협회의 판단입니다. 네. 예전에는 해외파와 국내파 간에 좀 대립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기에다가 고참과 또 MG 선수들 간에 그런 갈등까지 있는데 이 뭐 여러 어떻게 보면 파벌 같은 거를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하나로 묶냐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 그래도 뭐 고참급 선수들과 뭐 잘 해오기도 했고 또 어린 선수들 좀 기용하는 모습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좀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고 또 뭐 희생과 헌신에 좀 기초해서 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2002 월드컵 때 그때 대표팀 주장이었죠. 네. 이제 제일 그때도 좀 최고령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히딩크 감독이 수평적 의사소통을 되게 중시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신인 선수들도 많이 발굴하고. 네. 그래서 서로 뭐 말을 좀 틀하는 식으로 자꾸 존댓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김남일 선수가 홍명보 주장한테 명보 밥 먹자. 그렇죠. 그거 아시죠? 네, 유명한 일화죠. 예, 명보 밥 먹자가 그 주인공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의 큰 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논란은 많지만 잘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팀의 기강이라든지 원팀 만든 과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자 폭로와 선임 절차에 대한 비판에 더해서 이제 민심까지 분노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정몽규 회장 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 또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감독 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길이 이렇게 축구협회가 녹록해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조직 재정비하고 분위기 일신해야 할 텐데 그런 움직임은 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축구협회 내부에서 좀 그런 움직임은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인데요. 네. 사실 이전에 승부 조작 축구인 사면 사태 이후에도 임원진 자리만 교체를 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좀
그런 안 좋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그런 좀 안 좋은 기대감면 허탈한 그런 여론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실 박주호 위원이 그래도 역사적인 굉장히 폭로를 했기 때문에 좀 이 점이 이 폭로가 협회를 좀 바꾸는 흐름으로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오늘 지도자 협회에서 정몽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또 성명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정몽규 회장 있는 동안 굉장히 좀 많은 잡음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사태까지 나왔으면 그런 회장 자리 교체까지 좀 그런 점까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 기자 보시기에는 그 박주호 위원의 폭로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죠. 네, 이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떻게 자기 자리가 자기 밥그릇 이런 것들이 뺏기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박주호 위원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고 또 뭐 그런 커리어나 이런 또 측면에서 굉장히 좀 화려한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팬들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줬던 부분 자체가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말씀이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효용 풋볼리스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15살 선아의 마음속엔 아픈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 새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말과 행동이 급격하게 위축된 선아. 그 후 또다시 사이버 성폭력과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며 선아는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엄마의 신고로 새아빠는 구속됐지만 선아의 일상은 아직도 불안정하기만 한데요.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진 선아. 어려운 형편에 제대로 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선아가 좋아하는 네일아트 재료를 사다 주는 것뿐. 오늘도 엄마는 가여운 선아를 보며 죄책감과 미안함에 눈물만 흘립니다. 선아가 상처를 치유하고 하루하루 희망의 색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꼈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웠습니다.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과 평창, 봉화 등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밤까지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하고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 남부지방의 산지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은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비구름이 남부지방까지 올라오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부산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1도, 광주와 제주 29도 등으로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한 한반도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대구에서 열린 언론인 모임 정책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권 주자 간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자폭 전당대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한동훈 후보 간 비방전이 계속되자 당 선관위가 두 후보에 대해 첫 공식 제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중심으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와 전화로 얘기 나눠봅니다. 김재원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후보님 오늘은 대구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후보님도 이제 TK 출신이시고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연설회가 열려서 분위기는 더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인데요. 당원들의 참여도도 높고 또 현재 당이 위기에 처해 있고 무기력해 보이니까 오히려 당원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서 좀 열광적인 그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원들이 또 후보자들에게 따끔한 질책을 하는 분위기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네. 그 질책하는 얘기는 이제 차차 다음 질문에서도 나눠서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자, 네. 말씀하신 대로 후보님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갈등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 우리 국민께 걱정을 제일 많이 끼쳐드리는 게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상호 비방전 자제해달라고도 했는데 후보님이 보시기에도 그만큼 걱정스러운 상황입니까?
어찌됐든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꽤 많은 그 앙금이 남아서 이것을 또 갈등의 고를 메우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유력 그 당권 주자들 간의 불편한 관계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또 유력 당권 주자 간에도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것이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또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현직 윤리위원장들도 긴급회동을 갖고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 보내는 방안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방 금지 위반, 당규를 위반한 데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 발송했습니다. 당의 이런 조치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당에서는 너무 과열될 경우에는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선관위가 여러 가지 제재 내지 경고를 함으로써 조금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측은 네거티브에 네. 우리는 답변을 한 것뿐인데 왜 나까지 이런 조치를 받아야 되냐 하면서 이의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후보 측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 대응하는 방식도 또 그 당규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선관위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관위 판단에 맡겨야 될 사안이고 제가 그것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까도 후보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원희룡 한동훈 후보 간 대립이 너무 심해서 전당대회 이후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과연 그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이제 당내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원희룡 후보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은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격돌했을 때와 비교하면 순한 맛이다. 화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후보 측이 캠프 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당원들이나 당 안팎에서 보기에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증폭시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당정관계가 문제가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과연 적절한 그 문제 제기인지 또 선거운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판단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재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게 유력 당권 주자들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재 자체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출마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제 요청하는 수준으로 계속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이제 모니터에 띄워줬는데요. 후보라는 호칭보다 전 의원이나 전 수석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저한테 줬는데 어떤 명칭이 제일 좋으세요? 아니 뭐 지금 그게 상관없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청취자 여러분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제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상황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요.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것이 오히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호칭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의원님, 수석님 뭐 왔다 갔다 할게요. 예. 자, 국민의힘 대표 지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런 게 내부 총질이다. 당내 갈등이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갔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도 친윤계 친한계 줄서 여기는 친박 비박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것이다. 공멸로 가는 길이다. 이제 후보님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 지냈잖아요. 그래서 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갈등, 2016년에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 이런 그때 갈등 빚던 시절 당정 관계 되돌아보면 민심에 대한 대통령과 당의 시각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심해질 때
이게 국정 운영은 물론이고요. 여당이 그 이후의 선거에서도 좀 차질을 빚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또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단순히 긴장 관계 수준을 넘어서서 네. 상당히 그 심각하게 갈등 구도로 가게 되면 이것이 사실 그 화합하거나 해소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희룡 후보 측은 이제 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연히 그런 위기에 빠진다. 그런 주장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또 그 소위 네거티브를 많이 한다는 그런 입장이 네. 되게 되고 한동훈 후보 측은 그 원희룡 후보의 그 주장을 반격하면서 원희룡 후보의 개인적인 아픈 것을 또 드러내서 노상방뇨라느니 뭐 운동권 아니냐, 네. 탄핵에 찬성했지 않느냐 이렇게 반격을 하니까 이게 사실 단순히 그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 내지 해명 수준이 아니고 서로 간에 이제 막 공격이 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선거운동은 사실상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조금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올 만한 저 네거티브의 기본은 다 공개가 된 것 아닌가. 네. 옆에서 지켜보는 바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댓글팀 사설 댓글팀인지 뭐 장관 시절 뭐 이거를 가지고 한동훈 네. 특검법에 추가하겠다고 하는 그거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익명으로 어떤 신문사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민주당이 뭐 검사 탄핵 추진이라든지 이런 초강수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둬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여당 전당대회에서 다 그 하도 난리를 피니까 이런 게 다 가려져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런 부분들이 여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뼈아픈 지적이고 그것이 사실 또 우리 당 지지자들과 또 현재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의 그 실망감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후닥닥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곧 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할 따름이지 정작 대응해야 될 분들은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네네. 국회의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그것은 그냥 민주당이 우리들에 대해서 좀 조롱하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5169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후보자들 상호 비방 불편합니다. 당 발전 방향 놓고 실현 가능한 정책 경쟁. 상대방 존중하는 통 큰 정치가 보고 싶네요.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100% 맞습니다. 네네. 자, 이 와중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민주당이 그냥 단순한 입법 청원에 대한 청문회라기보다 탄핵을 추진하는 어떤 여론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할 때 그 불올 역풍을 사전에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뭐 판사 탄핵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렇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면 네. 국민들이 탄핵이라는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을 점점 그 새로운 탄핵 어떤 탄핵 몰이에 순치가 되어서 탄핵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느끼게 만들려는 그런 사전 치밀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당부터야 지금 그 국회 의석을 많이 차지한 데 대해서 네. 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저런 무리한 짓을 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노림수는 결국은 탄핵으로 가더라도 그리고 그 탄핵이 실패하더라도 네. 돌아올 역풍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정치 현장에서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레터 K는 지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님께서는 나경원 당대표 후보와 전략적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일종의 러닝메이트로 보이는데요. 나경원 후보와 전략적으로 연대하신 이유 뭡니까? 사실 러닝메이트는 나경원 후보나 저나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러닝메이트를 표방하고 있는 분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합동연설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보다 대표 후보의 그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원팀이다. 누구를 찍어달라. 나는 그 사람과 한 몸이다. 원팀이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그 당대표를 좀 견제하고 당대표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이 최고위원의 근본적인 역할을 그 망각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당대표가 전횡을 할 때는 오히려 호위무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당내 갈등이 빚어진다면 오히려 최고위원들이 그 패싸움의 한 당사자처럼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더 당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서 그 러닝메이트에는 응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나경원 후보와 상당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같고 또 정책적이든 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은 함께 그 선거 기간 중에 서로 같이 홍보를 하고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워주는 정도의 그런 전략적인 협력이지 그것을 그 한 사람을 당선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끌어주고 그렇게 해서 당대표 최고위원이 되어도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식의 러닝메이트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딴 후보들하고 다르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의 본래 본부는 당대표의 전횡을 막아서면서 견제하면서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거에 그렇습니다. 준하는 어떤 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후보님은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 최고위원 됐고 지난해 3월 전당대회 재출마해서 수석 최고위원 지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 직업이 최고위원이다라는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최고위원 도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당이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사실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좀 제대로 싸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20여 년 이상 정치 일선에 있으면서 유권자들이 좀 제대로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는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탄핵 사태가 벌어져 있을 때도 제발 좀 싸우지 마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이 당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현재 지리멸렬한 당의 현상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절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라도 제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많은 부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제 소임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지금 우리 당이 보기보다 여당이면서도 보기보다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고 저변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 나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4928님이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지금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서 국민을 위하는 당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침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이 영남 정당화됐다. 수도권에서 너무 전멸을 했다. 전국 정당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렇지만 이번 최고위원 출마자들 보니까 TK 출신이 후보님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 의원님께서 원래 이제
재심 거쳐서 이제 출마하시게 되셨잖아요. 그것도 TK 민심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TK 민심 대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그 대표 또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전체에서 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의 전체 지역 영남권의 유일한 후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늘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가 되면 다 죽어가는 당 살려달라고 와서 표 달라고 해서 표 얻어가는 곳은 영남이고 선거가 끝나면 영남 당이라서 선거에 졌다. 영남은 뒤로 물러라. 영남 색은 탈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남의 당원들은 늘 무슨 착한 딸처럼 선거 때는 표를 몰아주는 역할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영남색이라서 졌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것에 네. 이골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우리를 왜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런 마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라도 나가서 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영남 지역 전체의 대표라고 감히 주장하면서 나설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지역의 움직임이나 지역의 당원들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의 마음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구멍을 메워주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아까 제대로 싸워달라는 요청 받고 최고위원회 다시 나오셨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야에 대항해서 제대로 싸워라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당원들과 직접 만나면 느끼시기에 현재 판세, 당 대표 선거 판세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유력하게 앞서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그나마 제대로 싸울 줄 안다. 이런 평가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추세를 쉽게 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네.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경우에 과거 우리 당은 정권을 2번이나 놓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극단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그런 사태를 겪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원들은 사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의 우세는 아직까지는 견고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사당화, 일극체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건강성을 위해서 이런 당권 경쟁은 괜찮다고 보세요? 근데 민주당이야 그렇게 해본들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하고 네. 예를 들어 김두관 후보의 경우에는 늘 그렇게 당대표 경선이나 당내 당직 선거에 나섰지만 한 번도 당선돼 본 적이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지금 거의 이재명 대표가 천하통일을 하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나서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민주당의 분위기에서는 태평양에 돌 하나 던지는 정도의 참문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20%나 30% 정도 그래도 승부는 뒤엎지 못한다 그래도 그 자체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별 의미가 없다고 의원님은 보시는 거예요? 거기 김두관 후보가 아니라 그냥 일반 당원이 나서서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어차피 한 30%는 얻을 겁니다. 네. 그것은 김두관 후보의 저력이라든가 득표력이 아니고 당원 구성 자체가 항상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역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명 로비했다는 의혹 받고 있는 본인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VIP란 말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김계환 사령관 의미한다 주장했지만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V1, V2로 뭐 지칭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의원 보시기에 김건희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분들은 박찬대 원내대표도 정상적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청탁을 한 것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의심받고 있는 이모 씨가 네. 진짜 로비를 했는지 무슨 로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규명이 되고 나야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조사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제3자들과 떠든 내용뿐인데 그 떠든 내용이 허풍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단순히 허풍 뜬 것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다못해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어떻게 해서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부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본인도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한번 저 제3자끼리 허풍 떨면 다 조사해야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 박찬대 의원한테 좀 잘 부탁한다고 돈 줬다고 어디서 떠들면 그럼 박찬대 의원 조사해야 됩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고요. 또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정체, 바람부근 2,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비봉에서 용담터널과 또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으로 각각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도동 분기점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6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금호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장애물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입장휴게소에서 안성 분기점까지는 15km 주춤하고요. 오산에서 반포까지는 20km 구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은 칠곡 물류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 공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났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도 문경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가 여전히 비걱대고 있습니다. 국회는 개원식 날짜도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각 당은 나홀로 당론 발의 법안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입니까? 네, 각 당이요. 지금 상임위에서 마주 앉아서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정상적인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네. 각 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특히 민주당은요. 벌써 40여 건이 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거나 또는 당론 발의를 채택해둔 상황입니다. 네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요. 7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노란봉투법, 구하라법, 또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 중에서요. 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등은 이미 21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이 4월 총선을 치를 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다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런 절차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원법은 여권에서는 요거를
감사 완박이다. 감사원의 권한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위한 이 법안은요.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서 이것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요. 이런 당론 정치 심화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고 해요. 네, 이 법안들이 다 대부분 굉장히 복잡하고요. 갈등 조정이 필요한 굉장히 어려운 법안들입니다. 네. 그런데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당론으로 좀 수기 과정이라든지 토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뭐 박수라든지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텔레그램 방에서 좀 불만이 나왔습니다. 당론 내용조차 모르고 투표하는 게 맞느냐? 이런 항의성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최근에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공천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이미 추가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개별적인 항의를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네요. 네. 네. 자, 이재명 전 대표도 당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어요. 네, 5월에 이미 당선자 총회 때 당론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의 발전을 위해서 개혁적인 발언들은 더 세게 해줘야 한다. 또 우리는 한 개개인이 아니라 정치결사체 구성원이다 라면서 당론을 따라줘야 한다라고 22대 국회 처음 당선자들에게 강조를 했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도 연임 가능성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런 기류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여당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의 당론 발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여당은 보통 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당론으로 발의해서 추진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은 108석, 압도적인 열세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처럼 당론으로 으쌰으쌰해서 어떤 것을 추진하자라는 데는 힘이 좀 딸리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일단 개원 전에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31개 법안 중에 16개를 당론으로 발의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당론 발의가요. 또 당론 투표도 그렇고 헌법과 국회법에 없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각 개인 자체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정해져 있고요. 또 국회법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네. 명시돼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거잖아요. 독립기관이니까 본래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국회법 규정도요.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법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라는 그런 취지를 담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국회의원 양심에 따른 양심에 대한 헌재 판단도 있는데요. 2019년에 이 선출된 의원이 선거구민, 정당, 이익단체 등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 국가이익을 추구하도록 보장한 자유위임의 원칙, 이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양심이다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참 신성한 권리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어떤 다 지역구 뭐 이제 다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지역구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부합하는 것도 네.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국민이나 전체적인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그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민주당에선 당론과 달리 검사 4인 탄핵 소추안 본회의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어요. 그 4건 중에 한 건에 대해서 기권표를 던졌는데 곽상원 의원입니다. 그 종로 지역구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이기도 하고요. 그 사례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검사 탄핵안, 사인에 대한 탄핵안 중에 이제 한 검사가 박상용 검사인데 음주 추태 루머 등을 탄핵소추 이유로 적시를 했다가 명예훼손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금 논란이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 곽상원 의원이 이 기권표를 던졌고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내 부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요. 윤종근 원내대변인이 곽상원 의원이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무리를 빚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자신의 잘못이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충정이 변함없음을 확인했다라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곽상원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한 뒤에 문자폭탄, 이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시달렸는데 장인이 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어라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곽상원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이유는 제안 설명만 듣고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기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곽 의원은 또 그랬고 결국은 이제 강성 지지층의 비난, 뭐 문자폭탄 받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내 부대표직에서 사퇴를 했다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 전에 이제 이전 일이긴 하지만 최상병 해병대원 특검법에 당론과 달리 또 찬성표를 던졌었잖아요. 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홀로 찬성표를 던졌고요. 네네. 같은 당에 이제 김재섭 의원은 본회의장에 나와서 반대표를 던졌죠. 안철수 의원의 설명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우리 당이 다시 국민들께 다가가고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하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조금 격앙된 반응이 일부 나왔습니다. 네. 그 당일 본회의 날에도요. 그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텐더울 바닥에서 의원들이 앉아서 다 규탄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홀로 표결을 하고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백브리핑을 하는 과정이 이 소리가 엉켜서 일부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또 텔레그램 방에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한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맞습니다. 당론에 위배되는 게 한두 번이냐라고 소리를 지른 의원들이 있었고요. 다만 원내 지도부는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분명하게 이 징계 의사가 없다. 안철수 의원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당 중앙윤리위원회에는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는요. 네. 우리가 당원이든 아니든 누구나 징계 사유를 적어서 징계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한 단체에서 안철수 의원의 징계안을 접수를 했고, 다만 이제 윤리위가 요 당원 당규 위배 사항 등을 따져서 징계를 개시할지 여부는 나중에 검토하게 됩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국민의힘에서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당론 투표 관련해서 징계가 이뤄진 적은 없는데 이제 가깝게는 21대 국회에서요. 네. 권은희 전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찬성 표결을 던지고 또 지난해 12월에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 투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쌍특검법 하면 대장동 50억 클럽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었는데 권은희 당시 의원이 당론과 다른 표결을 했었고요. 네. 징계가 거론됐었고 이상민 장관 건에 대해서는 징계에 출석해서 소명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21대 국회 마지막이었죠. 네. 김무웅 전 의원이 이 최혜병 특검법 반대 당론에도 찬성 투표를 했다고 밝혔고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나를 징계하라. 그따위 당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요. 실제 징계가 이뤄진 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금태섭 의원이던 21대 국회 때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금태섭 의원을 당론 위반으로 징계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도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에 대해서는 다 부결 원칙을 가지고 표단속에 나섰는데 사실 이것도 표결을 당론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볼 대목이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엔 톡톡 튀고 흥미진진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김영대 음악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대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올 상반기에 가장 주목받았던 K-팝 가수 뉴진스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흥행에 성공했고 도쿄돔에서 팬미팅했어요. 도쿄돔 굉장히 큰 무대죠. 네, 도쿄돔은 사실 아주 인기 있는 K-팝 가수들도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가 진행된 다음에 이제 입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뉴진스가 사실 지금 데뷔 2년 정도 아주 짧은 시간에 도쿄돔 입성한 그 자체만으로 대단히 주목을 받았고요. 현장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특히 이번 도쿄돔 공연에서 화제됐던 게 뉴진스 멤버 하니가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를 부른 무대였습니다. 일본 열도가 들썩했다고 하는데 굉장한 화제였다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 좀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츠다 세이코 하면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떤 국민적인 어떤 첫사랑으로 기억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각별한 가수기도 하고요. 또 일본이 워낙에 또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90년 또 2000년대 초반까지 또 세계 대중문화에서 큰 영향을 남기면서 이 시대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서 하나의 좀 낙관주의적이고 긍정주의적인 일본 대중문화의 전성기로 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마츠다 세이코를 비롯한 이제 몇몇 가수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뮤지션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푸른 산호초라는 곡이 마츠다 세이코의 또 대표곡이기도 하면서 1980년 발표된 곡으로서 이제 그 시절의 어떤 좋은 추억을, 그러니까 그 노래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노래가 상징하는 일본 대중음악의 어떤 전성 시절을 또 회상케 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각별한 노래죠. 이거를 이제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제 K-팝 가수인 뉴진스가 일본 공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지 팬들의 취향에 맞는 이런 곡을 또 아주 정확히 또 선곡을 함으로써 이제 일본 팬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은 것이죠. 네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여동생 있고 한데 마츠다 세이코가 일본의 국민 첫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인지 하니의 이 무대가 또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인기였을까요? 몇 가지 좀 다른 이유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기억하거나 혹은 예전에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일본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혹은 그와는 다르지만 어떤 향수가 느껴졌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요. 또 단순히 이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곡을 정말 적재적소로 선곡한 어떤 기획의 영리함.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한국 가수가 외국에서 이제 현지 팬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한 번 또 주목을 받은 측면도 있죠. 이게 영화 러브레터에도 이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획은 민희진 대표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뉴진스 멤버들이 이 노래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 의미라든지 그 일본 대중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각별함 같은 것들을 직접 알기는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뭐 민희 씨를 비롯해서 이제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어떤 기억에서 끄집어내 온 어떤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네. 자, 일본 문화가 개방된 게 이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CD 몰래 구해서 일본 음악 듣는 분들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아유, 그럼요. 그죠? 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푸른 산호초 같은 일본 노래들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 한국 사람들 취향에 잘 맞는다고 봐야 할까요? 이거는 정말 그냥 각자의 취향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저처럼 일본 대중음악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권의 음악을 이제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보통 이제 한반에 음악 듣는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 이제 꼭 한두 명은 일본 대중음악에 좀 발빠른 혹은 이렇게 굉장히 탐닉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만 해도 이거를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본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뭐 친구들 아니면은 이제 그 특히 서울 같은 경우나 이제 부산 같은 데에는 이 보따리 장수라고 하죠. 이제 불법적으로 이런 뭐 그 CD라든지 뭐 혹은 카세트 테이프 혹은 뭐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들을 구해다가 파는 그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 들어갔던 사실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에 또 구하기가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매니아층이 또 생긴 부분들도 있었죠. 네. 자, 장영은 씨가 한류는 이제 유행이 아니라 세계에 정착된 것 같아요. 음악뿐 아니라 음식도 열풍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요 관련된 질문은 제가 이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사실 예전에는 일본 대중문화가 우리 대중문화에도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끼친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면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보세요? 전반적인 저는 미학의 측면에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과거에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새롭게 어떤 현대적인 근대적인 그런 문화에 특히 이제 서구적인 문화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부터 우리 것을 만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뭔가를 좀 따라할 롤모델 같은 존재들이 필요했는데 사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동양권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혹은 유럽권의 스타일들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웃 나라인 뭐 일본이나 혹은 이제 홍콩 쪽에서 유행했던 문화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존재했죠. 사실은 이제 요즘 MZ 세대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우리 것들을 모방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뭐 그래서 뭐 잡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본 패션을 모방하기도 하고요. 뭐 음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때는 이제 교류가 되기 전입니다만은 일본 스타일의 음악을 비슷하게 따라하기도 하고 특히 영화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러브레터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런 러브레터라는 영화 하나만 해도 여기에 나온 어떤 색감이라든지 카메라 구도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사실은 일본에서 유행했거나 혹은 일본에서 유래한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즐겼던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네. 그럼 지금 일본 음악 동향 어떤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일본은 여전히 진출해야 할 큰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음악 시장 규모요. 우리보다 크죠? 우리가 지금 세계 6, 7위권입니다. 또 많이 올라서 그 정도인데요. 일본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국에 이은 그러니까 내수 시장 규모로 따지면 압도적인 2위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사실 이제 일본 음악이 예전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한 시장에서 예전만큼 일본 대중음악이 이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그 내수 시장 자체의 규모는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은 대중음악 혹은 대중문화를 만들어서 외국에 내다 팔 때 가장 쉽게 사실은 현지화의 어떤 전략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시장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용이하죠. 왜냐하면 실제 뭐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본어가 외국어 중에서 상당히 배우기 용이한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깝다는 겁니다. 이게 거리상으로 가깝다라는 것이 이게 특히 스케줄을 많이 소화해야 하는 뭐 이 한류 스타들이나
특히 가수들에게는 굉장히 용이한 이게 장점이거든요. 아주 주요 공략 대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보통 우리가 많이 몰라서 그렇지 K-팝 가수들이 이제 음반을 내거나 하면 보통 일본용으로 어떤 일본어 버전의 음반을 낸다든지 혹은 일본에 직접 진출해서 활동을 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것들은 뭐 이제 상당히 보편화가 됐습니다. 네. 요즘 70, 80년대 일본 음악을 시티팝이라고 해서 다시 찾아서 듣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네. 아까 왜 일본 음악의 전성 시절에 대한 향수, 일본인들의 향수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티팝이에요. 사실 음악 평론가 입장에서는 시티팝이 이게 정확히 장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의 어떤 정서라고도 볼 수 있고 좀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원래는 그 미국에서 넘어온 퓨전 재즈가 이제 일본 스타일로 자리 잡은 일본풍의 어떤 퓨전 재즈나 이제 디스코, 펑크 뭐 이런 음악들을 우리가 시티팝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본에서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제 오너 드라이버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들이 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그런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시티팝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게 됐고요. 이제 이게 9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김현철 씨라든지 빛과 소금이라는 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대에 비슷한 하나의 사조를 형성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9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음악들을 한국형 시티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시대까지 됐습니다. 이런 시티팝 음악들을 J-팝이라고도 불러도 됩니까? 그렇죠. J-팝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개념이라고 한다면 시티팝은 이제 J-팝을 이루는 여러 가지 장르 중 하나가 되겠죠. 사실은 한 시대에 유행했던 그러니까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사조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이게 요즘 레트로 붐을 따라서 시티팝이 일본에서도 사실은 돌아오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돌아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뭐 플라스틱 러브라 같은 곡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죠. 뒤늦게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이 시티팝의 유행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뉴진스의 일본 데뷔 앨범이 J-팝으로 분류되니까 K-팝으로 등록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제 나왔거든요. 가사에 일본어가 들어가서 그렇게 등록이 된 건가요? 네, 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일본어 가사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게 보통은 워낙에 기존의 사례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한국 가수들이 이제 뭐 일본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어 음반을 녹음을 하고 그게 J-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사실은 흔한 상황입니다. 뭐 그거 자체가 뭐 문제를 삼을 만큼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또 이제 그 카테고리 자체가 때로는 어떤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현지화 전략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K-팝이나 뭐 이런 한국 대중음악이 외국에 진출했을 때 다른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가 되면은 같은 차트에서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좀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현지의 용으로 그러니까 한국 음반이 일본에서 팔리는 경우 말고 일본 시장을 위해 만들어진 음반들은 J-팝으로 분류되는 것이 뭐 보통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지금 이제 약간 국적이랄까 국경이랄까 이런 분류가 약간 불분명해져가는 추세인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은 들고요. 네네. 자. 사실 이제 푸른 산호초를 불러서 화제가 된 게 한이잖아요. 이게 한이를 보면요. 한이는 베트남과 호주 복수 국적자인데 한국에서 육성한 그룹 뉴진스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K-팝 가수라고 또 할 수 있죠. 그 K-팝 가수가 J-팝 푸른 산호초를 불러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건 즉 K-팝의 힘과 포용성을 보여준 사례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K-팝이 갖고 있는 국경을 뛰어넘는 전략, 그리고 국경을 뛰어넘는 영향력, 그리고 이제는 K-팝 가수가 심지어 그러니까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외국 가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심지어 한국말로 인사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한국 노래 중에 한 구절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되게 감사해하고 기분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 그 위상이 역전이 돼서 한국 가수가 그것도 외국 국적과 태생을 가진
한국 가수가 K-팝이라는 이름을 걸고 외국에 진출해서 네. 그 나라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노래를 불러서 그들 안에서의 반향을 일으킨다. 이것 역시 지금 뭐 한창 뜨고 있는 이 K-팝과 한국 대중음악이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이 이렇게 사뿐사뿐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니 보니까 저도 언뜻 이렇게 봤더니 그 동작이 이게 상당히 막 현란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절제되면서도 되게 이쁘다 그러나요? 이렇게 저기 많이 반향을 일으킬 만하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뭐 뉴진스기도 하고 또 일본 무대 도쿄돔 무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화제가 되는 거지만 과거에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엑소 같은 팀은요, 그 멕시코에서 열린 그 우리나라 음악 축제 무대에서 그 멕시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국민가요인 사보람이라는 노래를 이제 원어로 굉장히 멋들어지게 불렀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현지 팬들이 아주 그 추억에 젖은 눈빛으로 이 엑소의 무대를 바라보는 이런 풍경도 있었고요. 네. 참 이런 것들이 음악이 가진 어떤 시간을 초월한 힘을 나타내주는 것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시간 한 30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K-팝이라는 명칭이나 장르적인 구분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제가 3, 4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말인데요. 이제 네. 언젠가는 K-팝의 K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거는 뭐 평론가가 뭐라고 선언을 한다 그래서 그날부터 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사실 이런 국경을 넘는 활약, 그리고 이제 언어도 다양한 언어로 사용되는 K-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K-팝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느슨해지고 또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뭐 예상은 변함없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김영대 음악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이명 씨가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취업 준비생 딸과 듣는데 시사 무식쟁이 우리 딸 처음엔 시큰둥하더니 이젠 저보다 더 좋아합니다. 시사 정치 고수되는 그날까지 뉴스레터 K와 함께 마음고생하는 딸 치킨으로 위로 가능할까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조용원 님이 새벽 출근에 녹초가 돼 퇴근하면 저녁 먹고 바로 자는 건설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접하기 어려운데 뉴스레터 K가 제겐 유일한 소식통이랍니다.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뉴진스의 일본 데뷔곡 슈퍼내추럴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